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마지막 원격 수업이죠. 저번 시간 제국주의에 이어서 오늘 할 내용은 제국주의 침략을 당했던 국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할 곳은 오스만 제국, 아랍, 이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제국주의라는 게 결국 이제 서양 열강들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식민지를 차지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 말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도 많이 싸웁니다. 그냥 누가 더 많은 식민지를 갖느냐 하는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두 나라의 경쟁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하나는 영국이고요.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죠. 그래서 영국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를 차지했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반면에 러시아는 상당히 이제 늦게 이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점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도 러시아는 태생적으로 더 불리한 게 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러시아는 주로 이제 영토가 대부분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은 사실 바다라고 하기는 좀 힘든. 그러니까 북극이잖아요. 다 얼음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바다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북유럽 쪽과 연결되는 바다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위치적으로도 북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도 불리한 데다가 겨울이 되면 여기가 추워요. 그래서 항구들이 사실은 겨울에는 항구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는 내륙이죠. 내륙이죠. 여기에 이제 바다가 좀 접해 있기는 하지만 네, 여기 이제 해협을 지나야 되는 그래야지 지중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아쉽죠. 그다음 나머지는 또 내륙이에요. 여기는 이제 호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다 내륙이에요. 여기 이제 중국, 인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지역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나마 여기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죠. 자, 뭐가 힘들다고 하는 거냐면은 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어떤 크고 작은 전쟁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병력 이동을 뭘로 하느냐? 당연히 배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지에서 이제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한번 어디서 전쟁 난다 그러면은 배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겨울이 되면은 우리 이제 추워서 못 나가요 하면서 배를 못 보내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본국에서의 도움 없이 뭐 싸움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부동항이라는 단어예요. 아닐 부자에 얼동자죠.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라는 뜻이고요.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영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러시아가 산업혁명에서 좀 늦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땅덩이 일단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굳이 강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완전 반대죠.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지 못하게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마다 영국이 항상 가가지고 간섭을 해요. 못 내려오게.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그것을 틀어막는 영국의 정책, 이 두 나라의 경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 사자가 이제 영국이고 여기 곰이 이제 러시아죠. 그래서 이거를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중요한 세계사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친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배경 지식입니다. 알면 좋고 그냥 몰라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일단 오스만 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세계 대륙에 걸쳐서 아주 넓은 영토가 있던 나라였는데, 자,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어때요? 영토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요 지역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강대국들이 이 오스만 제국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하나하나 뺏겼다. 뭐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19세기가 되면요. 민족주의라는 게 유행을 해요.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작년에. 기억을 못하니까 문제지. 자, 민족주의.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민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주의죠. 민족. 그럼 그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았나? 물론 그 전에도 물론 중요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사실 유럽이 워낙에 다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이고 오스만 제국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라는 개념이 약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뭐 신라,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의 나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유럽은 원래는 다민족 국가여서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막 유럽 전 지역을 정복하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점 그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서 야, 우리끼리는 힘을 합쳐서 우리를 지켜야 돼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라는 개념으로 생긴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예요? 배웠잖아요. 독일하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원래 여러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던 나라예요. 그러던 거를 가리발디, 뭐 카보우르, 마찌니 이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탈리아라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외에도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로 다 쪼개져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를 왕따시키고 나머지를 통일시킨 게 독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스만 제국한테 영향을 끼쳤던 거는 어디였느냐?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지도가 어딘지 알아야 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독립을 해요. 그리스도 오스만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지원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상과 이런 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 하나가 독립을 해버리니까 요 바로 위에 있는 발칸반도에 뭐 보스니아니, 뭐 세르비아니, 불가리아니, 뭐 루마니아니 이런 나라들이 그럼 나도 독립할까? 나도 독립할까? 나도 독립할까?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오스만 제국이 쪼개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집트도 어느 날 힘을 길러가지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거기다가 요 아라비아 지역도요. 나중에 가면은 막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오스만 제국의 힘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별명이 뭐냐? 유럽의 환자다. 막 이런 별명까지 생겨요. 되게 굴욕적인 별명이죠. 자, 그 틈을 노린 애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러시아겠죠. 러시아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싶잖아요. 마침 오스만 제국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야, 지금이다. 여기를 쳐들어가서 오스만 제국 영토를 차지하면은 우리 바다로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이제 누가 와요? 영국이 오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건 못 참지. 친구야 같이 와. 해서 프랑스랑 손잡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은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 국력이 계속해서 약해졌겠죠. 또 어쨌든 이긴다 하더라도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국력 소모가 되게 컸을 겁니다. 자, 정리.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지금 서양의 열강들에 의해서 국가가 일단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국외적으로의 분위기죠. 국내적으로는 어땠느냐?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민족 국가고 다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밀레트라는 제도 하에서 자치를 어느 정도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그냥 독립할까? 야, 우리 독립하자. 야, 우리 독립하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각자가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야, 따로 놀면 안 돼. 우리 하나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실시한 게 뭐다? 바로 탄지마트입니다.
참고로 탄지마트는 마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장난을 친 거고요. 탄지마트 무슨 뜻이냐?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제도를 다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오스만 제국으로 태어나자.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은혜라는 개념. 자, 훌륭한 통치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스만 제국이 관용 정책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모든 종교와 모든 민족이 완전히 동등했던 건 아니에요. 그 관용 정책이라는 개념도 무슬림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밑에 다른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이슬람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이제 배우셨겠지만 타 종교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지즈야라는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관용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나 그럼 우리 독립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은혜를 베풀게. 은혜를 베풀게 하니까 우리 너네 다른 종교 사람들 이제 우리 완벽하게 동등하게 가는 거야.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 우리는 모두가 다 오스만 제국의 일원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제도들이 대체로 어떤 서양의 제도들을 본받아서 만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개혁이 생각보다 성과를 많이 못 거둡니다. 왠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군대도 만들고 막 그래요. 자, 일단 지지아를 폐지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완전한 종교 차별 없앤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대신에 군대를 가야 돼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라는 거는 뭐도 있다? 의무도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야, 너네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모두가 동등하니까 너네도 군대 가야지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남학생들은 아마 공감이 좀 되실지 모르겠네. 아직 어려가지고 너네 그런 개념이 없을 텐데 나중에 되면은 너네 군대 가기 엄청 싫어가지고 군대 안 가는 방법 겁나 검색하고 막 이것저것 막 다 알아보거든요. 그래도 뭐 요새는 좀 돈도 많이 주고 짧아졌으니까 옛날보다는 좀 저항이 좀 덜할 텐데 어쨌든 군대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야, 차라리 나 지지야 낼래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불만이 있다. 또 반대로 무슬림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앞으로 모두의 권리가 동등해집니다 라고 했더니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슬람 국가에서 뭐 하자는 거야? 야, 당연히 무슬림한테 우대를 해야지. 쿠란에도 나와 있잖아. 무슬림한테 더 잘해줘야지. 막 반발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오스만 제국은 찢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술탄이 됐던 인물이 바로 압둘 하미드 2세라는 인물이에요.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압둘 하미드 2세는 상당히 개혁적인 관료였던 미드아트 파샤라는 인물을 재상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개혁적이에요. 참고로 파샤라는 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귀족에 대한 칭호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파샤 무슨 파샤 되게 많이 나오는데 파샤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미드아트라는 사람이 되게 개혁적이어가지고 서양의 제도를 본받아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미드아트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드아트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헌법의 내용은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의회를 개설하고 헌법을 제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다 까먹었죠, 너네. 응? 헌법에 의거해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입헌군주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술탄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술탄이 거의 황제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술탄의 명령이 곧 법이고 이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헌법 안에 술탄이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탄도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탄의 권한이 다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둘 하미드 2세는 일단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 미드아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개혁을 하잖아요. 항상 개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는 그래 우리 변화하자. 서양의 문물 배우자 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한 쪽은 뭐겠어요? 야, 왜 우리가 굳이 서양의 걸 따라야 돼? 우리의 전통이 있잖아. 우리도 과거에 잘 나갔잖아.
그럼 우리 잘 나갔던 시절에 우리의 제도를 본받으면 안 돼?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을 하죠. 변화를 원하는 사람과 우리의 전통을 더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세력이 이런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대국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러시아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기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해요. 물론 이걸 패배했다고 해서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탄지마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미드하트 헌법까지 제정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이 효과가 없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둘하미드 2세는 바로 미드하트 파샤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국외로 추방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사형을 시켜버려요.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결국에 압둘하미드 2세는 다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했던 의회, 헌법 다시 다 없애요. 다시 다 없애고 술탄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야, 서양의 그 발전된 거를 따라야지, 이런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얘네들은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애들이겠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뭔가 더 변화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하고요. 또 대체로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튀르크족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뛰어났어요. 민족주의가 막 유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튀르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민족인 거예요. 자기가 튀르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청년 튀르크 당이라고 합니다. 청년 튀르크 당.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얘네들은 군인들이 많아요. 장교들. 그래서 이 청년 튀르크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압둘하미드 2세의 정책에 또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보수 세력이 와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래서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얘네 군인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무력을 활용해가지고 결국 압둘하미드 2세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 이게 약간 반복이 돼요. 이런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과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막 튀르크가 강조가 되고 이슬람이 강조가 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다가 망해가지고 19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장교 출신이었던 인물이 다시 터키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이.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이거죠. 오스만 제국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겠다고 탄지마트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고, 그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 어떤 진보 세력 간의 경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청년 튀르크 얘네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탄지마트, 그 다음에 헌법 제정, 청년 튀르크당, 이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라비아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단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과서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여기가 우리가 공부했죠.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자, 근데 이 아라비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랍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스만 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오스만 제국이 그래도 다른 종교로부터 이슬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지만 얘네들 아랍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얘네들이 아랍 사람들을 탄압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배받는 민족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오스만 제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수호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얘네들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근데 마침 서양의 국가들이 아라비아 반도에도 이제 뭔가 침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야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래? 했을 때 압둘 와하브라는 인물이 야 우리는 이슬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와하브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영어로 뭐라고? 와하비즘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종교라는 것들은 처음 등장할 때 그 당시의 시대에 맞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시대가 오랫동안 흐르다 보면은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교리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에 취하지 말아라 막 이런 교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술을 안 먹어요? 물론 되게 신실하신 분들 중에는 술을 정말 입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 기독교 신자가 술을 먹었다고 해서 좀 취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저지르면 모를까? 아니 뭐 술 먹고 좀 취할 수도 있지 라고 현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압둘 와하브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은 야 이거 지켜야지. 왜 안 지켜? 이런 거 우리가 하나둘씩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안 지키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 아랍도 되게 잘 나갔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마이야 왕조 그게 아랍이었잖아요.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슬람의 교리들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는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교리가 좀 빡셉니다. 문화가 보수적이고요. 근데 이러한 와하브 운동이 당시에 유행했던 민족주의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아랍 민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와하브 운동을 펼치게 되고 결국에 이 운동의 결과 생기게 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라는 건 뭐냐면요. 당시 이 와하브 운동을 주도했던 가문이 사우드 가문이었어요. 가문 이름이 사우드입니다.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 그러는데 현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거고요. 이때 생긴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 있다가 망합니다. 망했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는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다른 건 다 배경 지식이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는 와하브 운동은 이슬람의 옛날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다른 어떤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이 다 보수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심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것도 배경 지식. 네, 요게 이제 불과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 운전이 작년부터 허용이 됐어요. 장난이 아니죠. 그 전까지는 여자들은 운전도 못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종교 활동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참여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녀 팬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드시런이 한국에서 콘서트 한다. 그런다고 해서 막 전 세계에서 언론이 야 에드시런이 한국에서 콘서트 한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가서 콘서트 하는 거지. 근데 방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 한다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기사가 떴어요. 왜? 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 방탄을 허용해줬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방탄 인기가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3만 명의 팬들이 모여가지고 콘서트를 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뉴스가 될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한 거죠. 와하브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파비 왕조라고 배웠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죠. 이 사파비 왕조가 페르시아 계통이 세운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파비가 망하고 나서 이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카자르 왕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 이란으로 이어지는 건데, 자, 문제는 자, 또 나오죠. 그레이트 게임. 이 이란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자, 러시아 보세요. 오스만 제국으로 내려오려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좋잖아. 여기 아라비아해 있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영국 아니고 인도죠, 인도. 근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은 인도도 위험해지겠는데 거기다가 얘네 바다로 나오네? 그러니까 인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막아야죠. 무조건. 러시아만 막으면 된다. 그래서 이 카자르 왕조는 러시아와 영국의 어떤 간섭 속에서 매우 힘든 정치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도 많이 했겠죠. 누구 편을 들지? 이런 고민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누구의 편을 들었다? 처음에 영국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영국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담배 독점 판매권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담배를 엄청 많이 폈나 봐요. 그런데 이 담배와 관련된 어떤 권한을 영국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침략의 한 이게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국주의 침략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군사를 이끌고 침략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나한테 기대게 만드는 것도 전략이에요.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본이랑 전쟁을 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예속시켰어요. 계속 빚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먹히게 된 거죠. 영국이 지금 그런 방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식인이었던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알 아프가니라는 인물이 영국의 방식을 눈치를 채고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영국이 지금 인도를 차지한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담배 피지 말자. 금연하자. 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 아프가니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녀가지고 어떤 지식도 방대하고 외국어도 뭐 4개국어인가 5개국어를 할 정도로 달변이었고 거기다가 그렇게 또 연설을 잘했대요. 그래서 이 알 아프가니가 연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될 정도로 말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금연하자고 지금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배를 피지 말자는 운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야, 이권 회수해. 독점 판매권 다시 갖고 와. 그리고 야, 왕, 너 되게 무능한 것 같아. 너 일 못하는 것 같아. 우리도 입헌 정치하자. 입헌 정치 뭐예요?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하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까 오스만 제국처럼 헌법 만들고 의회 만들자. 왕한테 다 맡길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결국 카자르 왕조가 알겠어 해가지고 이권을 다시 받게 돼요. 영국으로부터. 그럼 뭐해? 영국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죠. 왜?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야 그럼 위약금 내놔.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게 어딨어? 이런 건 다 위약금 줘야 돼. 위약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약금이 카자르 왕조, 이란에게는 엄청난 빚으로 다가왔겠죠. 요게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거랑 거의 동일해요. 방식이. 그러니까 일본이 다 배운 겁니다. 얘네들한테.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의회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과서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란의 입헌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면은 국내에 어떤 세력이 또 있다? 이거에 반발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또 개입을 해요? 러시아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야 너네 영국한테 괴롭힘 좀 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네 좀 도와줄게. 나한테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까 우리가 봤던 알 아프가니라는 사람은 러시아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냅니다.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둘 다 나쁜 놈인 거죠. 둘 다 나쁜 놈인데 당장 영국이 더 나쁜 것 같으니까 러시아랑 손잡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또 이란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 이펀 혁명을 실패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란은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은 결국 러시아가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영국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중립지대로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카자르 왕조가 결국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받는 왕조가 이제 팔레비 왕조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팔레비가 또 나중에 이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란도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름 헌법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는 비슷한데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구체적인 용어 이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완전 그냥 설명 일변도로 막 몰아붙인 감이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어쨌든 뭐 노력해 볼게요. 자, 일주일 동안 컨텐츠 수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사실 고생은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진짜 힘들어 진짜. 어쨌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빠이.